오늘 오후에 동료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면, 침대에 누워서도 일주일 전 친구와의 말다툼을 되새기고 있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상대방이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걸까 하며 밤새 분석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칼 융이 발견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녹음기처럼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나중에 그것들을 끝없이 재생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당신은 잠들려고 하지만 뇌는 오늘 있었던 대화들을 다시 한 번씩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박이나 불안이 아닙니다. 융의 심리유형론에 따르면 이것은 당신의 특별한 심리적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융이 말하는 감정 기능이 발달한 내향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고 간단히 정리해서 석에 꽂아두지만 당신은 모든 책을 읽고 또 읽으며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저자가 쓰지 않은 것들까지도 상상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대화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 표정톤 침묵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모든 정보들이 당신의 의식 위로 떠올라 끝없는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 현상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치를 살피고 말하지 않은 것의 의미를 읽고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감정형 내향인들은 더욱 세밀하게 모든 상호작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반복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융은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당신만의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밤마다 대화들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루고 있다면, 만약 상대방이 진짜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계속 궁금하다면, 만약 완벽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여정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융의 심리유형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끝없이 되새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사람들을 크게 4가지 기능으로 분류했습니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화를 계속 되새긴다면 당신은 아마도 감정 기능이 발달한 내향형일 것입니다. 감정 기능이 발달했다는 것은 감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치 의미, 그리고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모든 상호작용에서 관계의 질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내향적이라는 것은 수줍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안쪽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인 후 그것을 내면에서 깊이 있게 처리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당신은 모든 경험을 흡수하고 분석합니다. 이 2가지가 결합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모든 신호를 포착합니다.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목소리 톤, 심지어 침묵까지도 의미 있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모든 정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의사소통하는 문화입니다. 눈치 분위기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형 내향인들은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모두 포착하려고 하고 나중에 그것들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다면 당신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정말 괜찮았는지 혹시 화가 났던 건 아닌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의 질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밤늦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모든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상대방을 오해한 건 아닌지,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끝없이 검토합니다. 융은 이런 내향적 사고 과정을 매우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것이 과도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끝없는 분석은 때로는 행동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완전히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대신 이 과정을 더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화를 되새기는 것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괴롭히고 잠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융의 해답은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분석적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끝나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분석을 하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런 깊이 있는 처리 능력은 실제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관계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며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압니다. 이런 특성들을 잘 활용한다면 당신은 뛰어난 상담사 교사 작가 또는 인간관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윤기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대화를 끝없이 되새기는 현상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무의식은 매우 지혜로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놓친 것들을 포착하고 우리의 주의를 그것에 끌어당깁니다. 만약 어떤 대화가 계속 떠오른다면 그것은 그 대화에서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미완성된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오해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둘째, 당신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런 미완성감은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암시적인 소통을 선호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많은 것들이 명확하게 말해지지 않고 이것이 미완성감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당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이나 톤에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느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들이 정말 만족했는지 아니면 실망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그 대화를 계속 되새기게 만듭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 무의식이 하는 일을 매우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무의식은 관계의 조화와 이해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뭔가 불완전하거나 애매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의식적인 분석만으로는 실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 대화를 분석해도 상대방의 진짜 의도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계속 같은 곳을 맴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의식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무의식의 신호를 듣되 의식적으로 그것에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대화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정중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확인이나 재논의가 때로는 어색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소통과 관계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모든 대화에 대해 재논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관계와 상황에서는 명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이런 상황에서 글쓰기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되새기는 대화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무엇을 말하지 못했는지 정리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무의식의 신호를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글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지도 마세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융의 통찰에서 대화를 끝없이 되새기는 현상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는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불안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감정형 내향인들에게 이해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통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와 선의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오해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 두려움은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면과 평판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혹시 내가 잘못 이해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동료에게 조언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말인데 혹시 참견으로 받아들여졌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이 그 대화를 계속 되새기게 만듭니다. 융은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많은 감정형 내향인들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선의가 오해받거나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이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꾸중을 들었거나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잘못 해석되어 비난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무의식에 각인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오해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려움은 완벽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 후에도 혹시 실수한 부분은 없었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었는지 끝없이 검토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두려움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해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완벽한 소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용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주의하게 말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배려와 존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오해를 방지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장 의미 있는 관계들은 오해와 갈등을 거쳐서 더 깊어집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소통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대화를 되새기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강박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을 위한 학습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기 비판에 빠지지 않고 건설적인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표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를 끝없이 되새기는 사람들에게서 윤기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과도한 자기 책임감과 죄책감입니다. 이들은 모든 소통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어색하게 끝났다면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면 자신이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원하는 만큼 깊은 대화가 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소통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이런 과도한 책임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융은 이것이 종종 어린 시절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감정형 내향인들이 어린 시절에 가족의 감정적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고 형제 자매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이런 역할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디거나 책임감이 강한 아이들이 가족의 감정적 안정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관계의 질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이 형성됩니다. 이런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모든 대화에서 상대방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낍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자신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관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통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유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대화가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색한 대화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자기 비판적인 분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평가할 때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화에서 상대방과 의견이 달랐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실패로 보는 대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자기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기 용서는 자기 방어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인간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면서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진정한 관계들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상대방도 편안하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되새길 때도 자기 비판보다는 자기 이해에 초점을 맞추세요.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건설적인 성찰의 방법입니다. 죄책감과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융의 심리유형론에서 대화를 되새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형 내향인들은 관계와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데 매우 뛰어나지만 때로는 논리적 분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윤기 발견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4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두 가지가 더 발달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합니다. 감정형 내향인의 경우 감정 기능은 매우 발달했지만 사고 기능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감정 기능만으로는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관계와 가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어 때로는 과도하게 개인화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당신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봅시다. 감정형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개인적인 거부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형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업무적 판단이나 회사의 우선순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과 사고를 함께 사용해서 더 균형 잡힌 관점을 얻는 것입니다.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런 균형 찾기는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중심의 문화에서 자라서 모든 것을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고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화를 되새길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해석은 가능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맥락은 없을까?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제안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감정형의 해석으로는 친구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제안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형의 관점을 추가하면
친구가 다른 일로 바빴거나 그 순간 집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반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각적 분석을 통해 당신은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없는 감정적 분석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됩니다. 융은 또한 직관 기능의 활용도 권했습니다. 직관은 가능성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입니다. 과거의 대화에 매여 있는 대신 미래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화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되새기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어떻게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기보다는 미래의 개선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각 기능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은 현재와 구체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입니다. 추상적인 분석에 빠져 있을 때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되새기고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앉아 있는 의자의 감촉 주변의 소리, 호흡의 리듬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도한 분석에서 벗어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융의 목표는 한 가지 기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강점인 감정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기능들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통해 당신은 더 완전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분석을 할 수 있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에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대화를 더 건설적으로 분석하고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능들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논리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있고 미래를 상상할 능력이 있고 현재에 집중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융이 제시한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대화 되새기기에 명확한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분석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날의 대화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20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그 대화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의 장점은 분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런 방법은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적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분석도 하나의 계획된 활동으로 접근하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건설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세요. 단순히 후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오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도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내면 그것들이 더 명확해지고 관리 가능해집니다. 또한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에너지가 방출되어 마음이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일기 형태로 써도 좋고 편지 형태로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생각들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제로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도 유용합니다. 이것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과거의 대화에 매여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매일 15분 정도의 짧은 명상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창조적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마음을 현재 순간으로 가져오고 과도한 정신적 활동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 되새기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신의 깊이 있는 분석 능력은 실제로 큰 장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시간을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신의 이런 특성은 더 나은 관계와 소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당신의 걱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분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상황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방법들의 목표는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깊이 있는 처리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대화를 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이 깊이 있는 탐험을 통해 우리는 밤마다 과거 대화를 되풀이하는 현상에 대한 융의 혁명적 통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강박이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독특한 심리적 구조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감정형 내향인의 특별한 능력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포착하고 관계의 질을 민감하게 감지하며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아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도 탐구했습니다. 대화가 계속 떠오르는 것은 무의식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책임감의 뿌리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균형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강점인 감정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사고 직감 감각 기능도 함께 활용해서 더 완전한 관점을 얻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는 것, 글쓰기를 활용하는 것, 명상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관점을 얻는 것 등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지도 이해했습니다. 눈치채면 관계 중심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더 많은 분석과 걱정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융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희망적입니다. 당신의 이런 특성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다만 그것을 더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능력은 실제로 큰 장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사려 깊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소통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해는 때로 불가피하고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며 갈등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대화를 되새길 때 자기 비판보다는 자기 이해에 집중하세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세요. 모든 오해를 방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해가 생겼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깊이 있는 처리방식 관계에 대한 관심, 진정한 소통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밤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과정이 점점 더 자연스럽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화를 분석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깊이 있게 생각하되 강박적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롭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갈 것입니다. 대화를 되새기는 것도 그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세요. 세상은 당신 같은 깊이 있고 사려 깊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